네, 이번 약 1시간 정도, 50분 정도 강의는요, 딥한 이야기보다는, B2C 진출 전략이랑, 이제 해외 마켓이랑 국내 마켓은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그 좀 요즘에 핫한, 4개 정도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점이랑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해외 B2C 진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해외라고 해서 국내랑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B2C 커머스 플랫폼에 진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 상품들을 어떤 마켓에 진출을 할까 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실 거예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뭐 유명한 해외 플랫폼이나 다양한 사이트나 국가들이 있지만 잘 팔리는 상품군들이 있고 안 팔리는 상품군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오픈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옥션, 지마켓, 실버가 인터파크들도 사용 유저들의 나이대가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때문에 해외 진출하실 때 당연히 아마존이 좋아, 뭐 쇼피가 좋아 이런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진출하는 상품들이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제품들은 지금 핫한 뭐 쇼피에서 많이 팔릴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제품들은 또 큐테에서 많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라자다에서 판매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유럽이나 미국 건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마켓들마다 국내 해외 배송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비가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배송비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어쩔 때는 뭐 1kg 이하까지는 쇼피가 가장 저렴하고 근데 뭐 2kg부터는 뭐 라자다가 저렴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이런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가격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해외 판매는 배송비가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 예를 들어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큐테인한 사이트에서 괜찮게 나가고요. 조금 이제 1kg 이하 가벼운 무게의 제품들 또는 뷰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또 쇼피에서 많이 판매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게 국가를 바꾸게 되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마켓이 좋다라기보다는 판매 가능한 카테고리를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요. 이 상품의 수요 조사를 좀 하실 때는요. 네, 같은 얘기고, 이 판매하는 상품의 수요를 정하실 때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샴푸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샴푸라고 가정을 하지만 이 샴푸들도 안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단순히 샴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 소구점들이 뭐 큐텐이나 뭐 아마존이나 라자다 등 또는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선호도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체크해 주시면은 진출하실 때 입점 마켓을 설정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제품들의 판매 수요. 여기서 해외를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상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싱가포르 셀러들은 내수 셀러가 되겠죠. 저희는 해외 셀러가 될 거예요. 즉 우리가 만약에 샴푸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샴푸의 판매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해외 제품, 뭐 한국 제품이라던가 뭐 다른 국가의 제품들이 판매가 없다라고 하면요, 해당 카테고리는 대부분 내수 제품 위주로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카테고리에서 해외 수요가 높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품들이 진출을 해도 소비자가 받아들일 때 지식 장벽이 그만큼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내수 셀러들 위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해외 셀러 위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 제품을 판매해보고 여러 카테고리를 판매를 해봤지만 이미 해외 수요가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가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아도 제품력이 괜찮으면은 조금 더 빠른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테고리 자체가 내수 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 처음 판매량까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어떤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반대의 차이가 있는데요. 해외 수요가 없는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진출을 해서 이 수요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조금은 독점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나갈 때 내 상품을 얼마에 팔아야 될까를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해외나 국내나 크게 사실 차이는 없고요. 가장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실제 수요가 많은, 즉 판매량이 있는 제품군들 중에서 같은 카테고리여야겠죠. 최저가랑 최고가를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이 최저가랑 최고가 사이가 여러분들이 진출했을 때 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중고 가격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중고 가격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미 내가 이 제품을 살 때 이 정도 가격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격인 거거든요. 즉 판매가 어느 정도 있는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가격을 정하시고요. 만약에 내 제품의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최고가의 상품을 위주로 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품 페이지에 녹여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어떤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약간 최저가 상품들과 비슷한데 가격을 최고가로 올려놓고 판매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판매가 어렵겠죠. 소비자가 최저가와 최고가를 구매를 했을 때 분명히 제품은 같을 수가 있지만 그들의 기준에는 분명히 저렴한 제품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비싼 제품을 사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에 진출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군들, 잘 팔리는 제품군들을 조금 참조하시면은 소구점이나 판매 방향을 잡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내 마켓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온라인 이커머스라는 시장은요, 생각보다 국내와 해외에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저 또한 실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는 국내 이커머스 담당자 팀장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픈마켓부터 자사몰, 폐쇄몰, 그리고 종합쇼핑몰까지 운영을 했었고, 저는 또 이제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얻었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해외 창업을 했던 건데요. 그때 제가 해외 창업을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어차피 온라인이라는 세상은요, 해외나 국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즉, 안에 있는 소비자들의 패턴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르냐? 첫 번째는 정상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수시장, 즉 한국에서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주기 기간이 지나면은 내 계좌로 금액이 이체가 되잖아요. 하지만 해외는 절대 내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바로 이체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페이팔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페이오니아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즉 페이오니아라는 해외 결제 솔루션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여기 1번 정상 방법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상품 판매를 했어요. 그럼 아마존에서 페이오니아로 이체를 합니다. 이때 페이오니아로 이체를 할 때 이체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오니아에서 한국 계좌, 내 계좌로 이체를 할 때도 또 출금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신다고 하셨을 때 단순히 해외 마켓의 수수료만 참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오니아 정산 수수료와 이체 수수료 모두를 같이 잡고 마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송비인데요. 여러분들이 국내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특수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택배사랑 건당 계약을 하실 거예요. 2,500원, 2,700원, 저렴하게는 2,000 쪽까지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요, 이 택배사랑 계약을 했다고 건당 계약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피나 실제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가 산정이 됩니다. 해외 배송비는요,
실측 무게랑 부피 무게라는 게 있어요. 실측 무게는 우리가 포장이 완료되었을 때의 실제 무게고요. 부피 무게 같은 경우는 실제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나누기 6천을 한 값을 그냥 무게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다 동일한데요. 이 나누기 6천이냐 이런 것들은 좀 국가마다 또는 배송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6천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권 같은 경우는 나누기 5천으로 보통 많이 계산을 합니다. 때문에 처음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손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배송비예요. 왜냐면 배송비 우리 거 작으니까 이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 100g 단위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즉 100g, 200g, 300g, 400g 다 배송비가 달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 포장을 했을 때 실측 무게와 부피 무게를 측정을 해보신 다음에 정확한 배송비 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또 그러셔야 되는 이유가요. 해외 같은 경우는 마켓이나 국가들마다 이 배송비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산정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가 어떤 이야기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일부를 다 소비자 배송 부담비를 잡고 있는데 이게 고정값이에요. 지역에 상관이 없이.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뭐 A존, B존, C존, 뭐 D존 이런 식으로 나눠서 A존은 뭐 1.99불, B존은 2.99불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실제 이거를 판매자가 어떤 세팅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등록할 때 거기 어떤 수치랑 상품 크기랑 배송 무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입력값을 그냥 기준으로 고정으로 잡아버리고요. 소비자는 동일한 비용만 내지만 실제 만약에 D존에 있는 사람이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우리 제품이 2kg예요 실제로는. 하지만 1kg로 적게 되면은 1kg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가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 말이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배송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워낙 다양해요. 조금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켓이나 국가에 따라 또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실 때 이 배송비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그 해당 마켓에 좀 많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값을 설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관부가세예요.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일단 B2C 판매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까지 이하는 소비자가 관부가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관부가세를 발생하게 되는데 해외 제품 같은 경우를 구매해 보셨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뭐 대량 사입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제품 구매가에 대한 관부가세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인코턴즈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역 조건이 인코턴즈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코턴즈 조건 중에서 일반 이커머스는요 DDP 조건이랑 DDU 조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발생이 돼요. 이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품을 보냈을 때 도착지까지의 어떤 과정인 거거든요. 즉 우리가 제품을 보내면요 소비자에게까지 도착은 무조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되는데요. 관세 기준만 다릅니다. 관세가 발생이 됐을 때 판매자가 부담을 할 것이냐 소비자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예를 들면요 쇼피마켓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관부가세를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라자다나 큐텐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관부가세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400,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500량기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다른데 단순히 이 기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출하려는 마켓에서 이 관부가세 부담이 판매자인지 소비자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당연히 소비자일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녹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판매자 부담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관부가세를 계산한 어떤 가격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는 기준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의 변수가 발생이 돼요. 어떤 변수가 발생이 되냐면요. 제가 아까 쇼피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말씀드렸고 라자다는 판매자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국가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즉 쇼피의 싱가포르가 쇼피의 말레이시아와 쇼피의 태국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자다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요. 첫 번째, 각 국가 간의 어떤 관부가세 기준. 두 번째, 진출하려는 플랫폼에서 해당 국가의 관부가세 기준이 판매자인지 소비자인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뒤에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라자다, 큐텐 이 5가지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글로벌 이커머스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5개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나마 응대나 CS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진출하신다고 하셨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진출하기 쉬운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실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약간 유럽 쪽이나 또는 유럽 쪽이나 일본 쪽, 이런 미국 쪽,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동남아에서는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쪽에서 아마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단 아마존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장점은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예요. 즉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마존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그리고 FBA, 풀필먼트 들어보셨죠? 아마존 풀필먼트. 실제 아마존이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풀필먼트 시스템 때문입니다. 풀필먼트 시스템을 좀 국내에 말씀을 드리면은 로켓 배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쿠팡이 벤치마킹 하는 게 아마존이고요. 대부분의 쿠팡 어떤 솔루션들이요. 아마존을 굉장히 닮아 있어요. 어떤 CS나 상품 등록 방법이나 상품 노출 방법이나 어떤 배송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아마존을 닮아 있어요. 저 또한 쿠팡을 운영을 해봤지만 하지만 쿠팡을 운영했다고 해서 아마존이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마존은 대부분 이커머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어려운 마켓이에요. 저 또한 국내나 해외도 굉장히 많은 이커머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마켓을 진출한다라고 해서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나 플랫폼 특징을 금방 습득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은요, 정보 없이 접근하면요, 아마 회원 가입부터 안 되실 거예요. 그만큼 되게 까다로운 마켓이 아마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의 장점은요, 이 본사 또는 총판의 경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약간 글로벌 이커머스들이 트렌드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뭐 판매 대행사나 리셀러들이나 이런 제품들 위주로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조금 본사들이나 총판, 즉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밀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브랜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요. 뒤에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썸네일 8장 정도랑 텍스트 기반의 정보가 전부 다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A 플러스 컨텐츠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A 플러스 컨텐츠에서만 상품 페이지에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지가 없는 제품과 이미지가 있는 제품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네, 때문에 이게 아마존의 큰 장점이고요.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글로벌 이커머스는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비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일반 셀러가 있고 프로페셔널 셀러가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진짜 아마존에서 팔아보겠다라고 하시면요. 무조건 프로페셔널 셀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경우 프로페셔널 셀러를 하게 되시면 약 월 5만원 정도의 고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환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셀러 잔액 유보금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품을 판매가 됐을 때 나중에 고객 환불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 대금을 무조건 다 정산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 아마존에서 남겨놓습니다. 때문에 초반에는
어차피 판매도 많이 없는데 한두 건 판매가 됐어요. 하지만 이거 정산 못 받으세요. 네, 좀 판매가 어느 정도 쌓여서 이 유보 정산금 이상이 돼야 그 이상된 금액만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한적인 상품 등록인데요. 아마존은 바코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 UPC든 GTIL이든 바코드가 있어야지만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 처리로 등록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이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나마 미국은 괜찮은 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GTI 바코드로도 어느 정도 등록이 되는데요.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는 잘 등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현지에 상표 등록해놓고 현지의 바코드를 사시는 게 가장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 당연히 다 바코드 있으실 거니까 국내에 이 바코드를 등록을 해보시면서 안 되시면은 그때부터 문제를 하나씩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찾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즉 분업화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MD한테 어떤 문제 발생할 때 물어봐도 MD들 답변을 못해요. 네. 자기네 권한이 아닌 것들은 절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제품을 아마존 미국에 들어가려고 이 제품 여기서 판매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제약이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존의 답변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였어요. 웃기죠? 아마존에 진출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에 대해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 답변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좀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네 권한이 아니거나 조금 자기네 권한에서 벗어난 것들은 대부분 모른다,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해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높은 판매자 규제입니다. 아마 여기서 아마존에 진출해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판매자 중심적 오픈 이커머스 마켓이에요. 여러분들 반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반품이 일어난 적들이 있나요? 대부분 반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반품이 승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마존은 그렇게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반품이 들어오면요, 큰 문제 없으면 무조건 그냥 반품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고객이 제품을 사용했어도 반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일부 카테고리는요, 애초에 그렇게 안 되게 좀 막아놓은 카테고리도 있지만 대다수의 카테고리가 제품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소비자가 원하면 반품을 해줍니다. 이게 아마존이 충성 고객이 높은 이유예요. 왜? 내가 잘 모르는 제품인데 일단 사.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환불. 이게 워낙 소비자 입장에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존이 충성 고객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설명드린 불편한 시스템 운영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상위 노출 전략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상위 노출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판매량 많고 리뷰 많으면 돼요. 이 두 가지만 많으면 상위 노출 쉽게 됩니다. 키워드만 잘 잡으면.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위 노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이커머스의 특징들이요, 무조건 판매가 높다고 상위 노출이 보장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진출하셨을 때 운영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아마존을 진출하냐면은 그만큼 파이가 크고 충성 고객이 높다 보니까 아마존 풀빌먼트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제품 리뷰만 쌓이게 되면 소비자들이 너무나 쉽게 구매를 한다. 그리고 이 반품에 대해서는 내가 제품력이 자신이 있고 정보들만 꼼꼼히 써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품률을 줄여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존에 진출하실 때 이 반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안고 또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진출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